절대적인 권력의 정점, 가장 화려해야 할 황궁은 그녀의 등장과 함께 핏빛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자비 따윈 없었던 황후의 그림자 아래 궁녀들은 매일 밤 숨죽여 떨어야만 했죠. 하지만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그녀의 최후는 황제가 내린 사약도 적군의 칼날도 아닌 그녀가 벌레처럼 짓밟았던 가장 연약한 자들의 손에 의해 완성됩니다. 궁녀들을 지옥으로 만든 악녀 반황후.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이 여인은 지금 차갑게 식은 주검이 되어 침상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끔찍한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화려한 죽음의 이면을 들춰보면 그곳엔 도끼를 품은 악녀가 아닌 가혹한 운명에 짓밟힌 한 가엾은 소녀의 처절한 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동호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중범죄를 저지르고 처형당하면서 반씨 가문은 문자 그대로 공중분해됩니다. 당시의 가혹한 연좌제에 따라 귀하게 자라던 반씨 자매는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여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황궁의 직실, 즉 관영 배틀 공장으로 끌려가 노비가 됩니다. 축축하고 냉기가 감도는 흙바닥,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배틀의 날카로운 소음, 하루에 주어지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과 수면 시간,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여지없이 날아오는 관리관의 채찍질, 어린 반숙의 뽀얗고 부드러웠던 손가락은 거친 삼배와 날카로운 배틀에 베어 하루도 피가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부모의 사랑을 받던 소녀가 매일 짐승처럼 두들겨 맞으며 노동을 착취당하는 바닥으로 자유낙하했을 때 겪는 심리적 충격은 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녀의 뇌는 스스로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 도덕성, 슬픔 같은 감정은 생존의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야생동물과도 같은 맹렬한 생존 본능, 그리고 자신을 이 시궁창에 처박은 세상에 대한 차갑고 검은 증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거세된 채 기계처럼 배를 짜며 버티던 어느 날, 반숙의 인생을, 아니 동호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호의 절대 권력자, 늙은 황제 송원이 우연히 직실 앞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송원은 직실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비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수려하고 우수의 찬 미모를 가진 반숙을 발견하고 첫눈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뺨에는 애처로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늙은 제왕의 눈에 이 불행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눈물은 강렬한 보호 본능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발휘된 소름 끼치는 생존의 연극이자 치밀한 심리적 조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궁녀들은 보살펴야 할 아랫사람이 아니라 파괴하고 싶은 자신의 초라한 옛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처량한 처지와 빼어난 미모, 그리고 제왕의 오만함과 연민을 엮어낸 이 짧고 강렬한 만남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송원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냄새나는 직실에서 끌어내어 화려한 비단이 깔린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의 지옥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으로. 이 극적인 신분 상승은 흔한 동화 속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진짜 핏빛 지옥이 열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반숙은 황궁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지만 그녀의 내면은 단 한 발자국도 직실의 어둡고 차가운 감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쥐게 된 거대한 권력. 그것은 세상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동호의 후궁 전체를 숨막히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단결 같은 황궁의 침소. 최고급 향로에서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짙고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냄새나고 축축했던 직실의 흙바닥은 이제 부드러운 양탄자로 바뀌었고, 매일 그녀의 살갗을 찢어놓던 거친 삼벗 대신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옷이 반숙의 몸을 감쌌습니다. 물리적인 탈출은 완벽했습니다. 늙은 황제 송원의 총애를 등에 업은 그녀는 더 이상 채찍을 맞으며 배를 짜는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동호의 가장 깊은 내명부, 그 꼭대기를 향해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눈부신 총이가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황궁의 정막이 찾아오면 반숙은 화려한 침상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귓가는 여전히 날카로운 배틀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직실의 감옥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각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황궁은 겉보기엔 화려한 낙원이었지만 반숙의 왜곡된 시선 속에서는 직실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사냥터였습니다. 이 사냥터에서 다시는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그녀 스스로 가장 잔혹한 포식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원부인은 반숙과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라 기품이 넘쳤고 성품이 온화하여 황궁 내에서 두루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송원조차 그녀의 훌륭한 품성을 인정해 황후의 자리를 권했을 정도였죠. 밑바닥 노비 출신인 반숙에게 날 때부터 고귀하고 우아한 원부인의 존재 자체는 견딜 수 없는 열등감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독약을 타거나 자객을 보내는 어설픈 삼류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실에서 체득한 가장 무서운 무기, 바로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시 송원은 늙고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놓고 아들들이 피 튀기는 권력투쟁을 벌이는 것을 보며 늙은 제왕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편집증과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황제. 반숙은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송원의 품에 안겨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원부인의 온화함 뒤에 숨겨진 오만함을 날조하고 다른 비빈들의 충성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늙은 황제의 판단력을 흐려놓은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독은 은잔에 담긴 비소가 아니라 매일 밤 베갯머리에서 스며드는 의심의 속삭임입니다. 반숙의 집요하고 치밀한 심리 조종 끝에 원부인을 비롯한 수많은 후궁들이 송원의 눈밖에 났고 결국 모함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반숙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내명부의 경쟁자들을 도살했습니다. 권력이 안정될수록 그녀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악마는 더욱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가장 약하고 무고한 이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수발을 드는 궁녀들이었습니다.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보면 이 궁녀들은 반숙에게 있어 지우고 싶은 과거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고 매를 맞으며 두려움에 떠는 궁녀들의 비참한 모습은 직실에서 짐승처럼 구르던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반숙은 그 기억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힘없는 노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 그녀는 역설적으로 궁녀들을 가장 가혹하게 짓밟는 완벽한 주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성 폭군 증후군이라고 설명합니다.
빼앗겼던 통제력과 자존감을 다른 약자를 학대함으로써 보상받으려는 지독하게 병적인 심리 기제입니다. 반숙의 처소는 곧 거대한 고문실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폭력은 훈육이나 처벌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심리적 가학성의 발현이었습니다. 궁녀가 빗질을 하다 머리카락 한 올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반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궁녀의 옷을 벗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채찍질을 명했습니다. 찻잔의 온도가 미세하게 식었다는 이유로 뾰족한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 위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게 하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이 물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을 넘어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되기를 원했습니다. 반숙은 궁녀들을 향해 끊임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그들의 인간성을 말살했습니다. 너희는 짐승이다. 내가 살리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는 벌레들이다. 이 무자비한 공포정치 속에서 궁녀들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고 내일 당장 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궁녀들은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반숙의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만 들어도 조건반사적으로 오줌을 지리는 이들마저 생겨났습니다. 권력을 쥔 생존자가 만들어낸 이 기형적인 지옥은 동호의 어느 곳보다도 끔찍하고 처참했습니다. 직실의 관리관이 육체를 때렸다면 반황후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도륙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숙은 한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짐승처럼 짓밟고 공포로 통제하다 보면 언젠가 그 짐승들은 생존을 위해 주인의 목덜미를 물어뜯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늙은 황제 송원의 숨이 하루하루 꺼져가던 그 무렵, 이 질식할 것 같은 지옥의 한가운데서 궁녀들의 눈빛에 서서히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향해 돌진하기 직전에 서늘하고 핏발선 절망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황궁, 운명의 모래시계는 이제 반황후의 목을 향해 비단천을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252년 동호의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한 영웅, 송원의 생명이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궁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으며 짙은 탕향 냄새가 온 궁궐을 덮었습니다. 보통의 후궁이라면 자신을 지켜주던 절대적인 방패가 사라져가는 이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며 훗날을 도모하거나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반황후의 심리 구조는 평범한 인간의 궤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송원이 피를 토하며 병상에 누워있을 때 반황후의 눈동자는 슬픔이나 두려움 대신 광기에 가까운 탐욕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 솔량은 이제 겨우 7살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신이 겪었던 결핍의 크기에 비례하여 팽창합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직실에서 평생을 착취당할 뻔했던 반숙에게 권력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시는 그 냄새나는 흙바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내려다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역사 속에서 완벽한 롤모델을 찾아냅니다. 바로 한나라를 피로 물들였던 무소불위의 권력자 여태후였습니다. 어느 날 밤 반황후는 황제의 눈과 귀를 피해 은밀히 중서령 손홍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역사에 기록될 치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짧은 문답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호의 정치판을 피로 씻어내겠다는 끔찍한 쿠데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반황후가 여태후를 모델로 삼아 섭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굳게 닫힌 문틈을 타고 순식간에 황궁 내명부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매일매일 그녀의 처소에서 채찍에 맞으며 피를 흘리던 10여 명의 궁녀들에게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닌 집단 사형 선고로 다가왔습니다. 궁녀들은 누구보다 반황후의 기형적인 심리를 뼛속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반황후가 천하를 쥐게 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과거와 추악한 본성을 알고 있는 자들을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태후처럼 피해 숙청을 앞두고 있는 권력자라면 자신의 처소에서 일어났던 잔혹한 고문의 목격자들을 살려둘 리 만무했습니다. 황제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바로 궁녀들 자신들의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이라는 것. 이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극도의 억압 속에서는 순종하지만 어차피 죽는다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치밀한 작전 지도도 날카로운 암살용 비수도 없었습니다. 정적들이 뒤를 봐주는 정치적 뒷배경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반황후의 채찍에 찢겨나간 등짝의 흉터와 바늘에 찔려 짓무른 손가락, 그리고 생존을 향한 짐승 같은 열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어떤 암살 집단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반황후의 처소에서 매일 피를 흘리며 함께 고통을 나눈 이 궁녀들은 굳이 긴 말을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참혹한 몰골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살인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이 총대를 매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여 명에 달하는 궁녀들이 단 한 명의 배신자나 밀고자 없이 이 거대한 대역죄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황후의 가학성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반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밀고를 해서 얻을 부귀영화보다 반황후 치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내일이 억만 배는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다는 뜻이니까요. 반황후는 자신의 권력과 공포가 이 벌레 같은 궁녀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휘둘렀던 가혹한 채찍은 결과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약하고 겁 많은 초식동물들을 한 마리의 거대하고 굶주린 늑대떼로 뭉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그녀 자신을 찢어 죽일 진짜 괴물들을 스스로 배양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호의 지배자 송원이 다른 처소에서 병마와 싸우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어느 칠흑 같은 밤. 하늘은 별빛 하나 없이 어두웠고 황후의 침소는 기분 나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황후의 작은 기침소리 하나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에 엎드렸을 궁녀들이 그날 밤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초라한 노비의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 속에는 오직 자신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악마를 직접 처단하겠다는 원시적이고도 잔혹한 사형 집행인의 냉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실의 무거운 문이 소리 없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공포는 비명소리가 낭자한 곳이 아니라 숨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서기 250이 년의 그 칠흑 같던 밤, 송원이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동호 황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반황후의 밀실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원시적인 처형식이 거행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침실의 무거운 흑단나무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황후의 병환을 다스리기 위해 피워둔 독한 약초의 향기만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곧 수렴청정을 통해 천하를 피로 물들이려 했던 야심가 반황후는
병에 지쳐 화려한 비단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을 모함으로 죽이고 수백 명의 궁녀들을 짐승처럼 짓밟으며 쌓아 올린 철옹성 같은 권력. 하지만 잠든 그녀의 육체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그저 한 명의 늙어가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이란 그것을 행사할 의식이 깨어있을 때만 유효한 환상일 뿐입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10여 명의 검은 그림자들. 그들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자객단이 아닙니다. 검은 복면을 쓰고 싶어런 단도를 든 암살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반황후의 발밑에 엎드려 덜덜 떨며 요강을 비우고 빗질을 하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가던 가냘픈 궁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도 독약도 없었습니다. 오직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흉터투성이의 맨손뿐이었습니다. 매일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배틀을 돌리며 짰던 바로 그 천. 노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최고 권력자가 된 그녀의 침실을 장식하고 그녀의 오만함을 상징하던 그 최고급 비단이 이제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사형 집행인의 밧줄로 변모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권력으로 덮으려 했던 여인이 자신이 노비 시절 매일 만지던 바로 그 직물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가 내린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인과응보의 메타포입니다. 누군가의 짧고 억눌린 속삭임과 동시에 10여 명의 궁녀들이 일제히 침상 위로 짐승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이것은 잘 짜인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처절하고 흉측하고 원시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힘이 약한 궁녀들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반황후의 팔과 다리, 몸통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하얀 비단천이 반황후의 목을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반황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질식의 공포. 그녀의 뇌는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동호의 국모이자 여태우의 뒤를 이어 천하를 호령할 절대자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빛 하나로 수백 명의 목숨을 쥐락펴락했던 자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이 벌레라고 부르며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하찮은 궁녀들이 자신을 깔아뭉개고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반황후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이불이 찢어지고 베개가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선 폭군이라 할지라도 질식해가는 나약한 육신과 10여 명의 절망이 뭉쳐진 물리적 완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목을 조르는 궁녀들과 숨이 끊어져가는 반황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핏발선 눈동자의 교환. 프로파일러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순간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아무리 화려한 비단을 두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어도 결국 자신의 내면은 평생 단 한 번도 그 끔찍했던 직실의 진흙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궁녀들에게 가했던 모든 폭력은 사실 과거에 힘없고 불쌍했던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심어놓은 그 지독한 공포와 폭력의 씨앗이 자라나 마침내 그녀의 목을 조르는 덩굴이 되어 돌아왔다는 절대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목에서 기괴한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허공을 허우적거리던 손톱이 궁녀들의 팔을 핥히었지만 궁녀들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비단을 잡은 소나귀에 더욱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몇 분의 영겁 같은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점차 반황후의 발버둥이 잦아들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 목에 깊게 파인 붉은 인장, 허공을 향해 꺾인 손.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의 대물림이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반황후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자행했던 끔찍한 고문과 정신적 학대는 역설적이게도 궁녀들의 인간성과 감정을 완벽하게 거세해 버렸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지옥에서 매일 밤을 버텨내며 이들의 뇌는 타인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이나 공포를 느끼는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괴물로 만듭니다. 반황후는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꼭두각시를 원했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것은 도덕적 족쇄가 완전히 풀려버린 오직 생존만을 계산하는 완벽한 냉혈한들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괴물을 죽이기 위해 스스로 괴물의 심장을 갖게 된 여인들. 날이 밝았습니다. 궁녀들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황후의 침소 밖으로 뛰쳐나와 황후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초기 동호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만 늙고 병든 송원마저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에 이 완벽한 밀실에서의 급사는 한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못한 채 완전 범죄로 묻히는 듯했습니다. 권력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만들어낸 핏빛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진실의 꼬리는 아주 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놀랍도록 진실해 보였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어깨. 그 모습을 본 황궁의 관리들과 어이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반황후가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궁궐 내에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늙은 황제 송원마저 병상에 누워 오늘 내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지병에 의한 급사. 이것은 당시의 열악한 의학 지식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고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궁녀들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어젯밤 자신들을 올가매던 지옥의 주인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처단했습니다. 밤새 덜덜 떨며 피 묻은 손을 씻어내고 현장을 조작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완벽한 속임수가 통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정적들의 피를 보며 살아남은 한 늙은 제왕의 직관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총이 반황후의 급사 소식은 곧장 황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송원은 슬픔에 잠겼지만 슬픔보다 앞선 것은 평생을 전장에서 구르고 수많은 암살 위협을 넘겨온 군주 특유의 날카로운 의심이었습니다. 어이들이 황후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침소에 들어갔습니다. 궁녀들이 아무리 비단옷의 깃을 높이 끌어올려 목을 가렸다고 한들 죽은 자의 육체에 새겨진 폭력의 흔적마저 완벽히 지워낼 수는 없었습니다. 법의학이 존재하지 않던 고대였지만 목이 졸려 죽은 시신의 특징은 숨길 수 없을 만큼 뚜렷합니다. 목을 강하게 압박당할 때 발생하는 안면부의 극심한 우혈, 눈의 결막에 터져버린 미세한 핏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덜미를 따라 선명하게 파고든 자줏빛 사큰. 질식사 특유의 처참한 시반은 이 죽음이 결코 병사가 아님을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송원의 병든 두 눈의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황제가 가장 아끼던 황후이자 곧 천하의 국모가 될 여인이 밀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동호 황실의 권위와 황제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거대한 역모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황제의 입에서 피를 토하듯 서늘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황후의 침소를 지켰던 연들을 단 한 놈도 남김없이 하옥하고 진실을 토해낼 때까지 뼈와 살을 분리하라. 궁녀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거대한 대의를 위해 뭉친 투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매 맞는 것이 두려웠고 반황후가 섭정을 시작하면 자신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공포에 짓눌려
우발적이고도 본능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상처받고 나약한 여성들에 불과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의 고문은 반황후가 처소에서 행하던 가학적인 괴롭힘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체계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궁녀들의 연대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너희 중 가장 먼저 사실을 털어놓는 자만은 목숨을 살려주겠다 는 수사관들의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전술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어젯밤 침소에서 눈빛만으로 완벽하게 공유했던 살인의 결의는 불에 달군 인두와 뼈를 부러뜨리는 형구 앞에서 처참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누군가 먼저 비명을 지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균열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두 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비단으로 마마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들의 자백은 정치적 배후를 캐내려던 수사관들을 깊은 당혹감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후에 다른 황자들의 모략이나 권력층의 사주가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너무나도 원초적이고 처절한 날 것 그대로의 생존 투쟁기였습니다. 하지만 250이 년의 동호, 권력이 곧 법이던 시대에 약자들의 심리적 상처나 정당 방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송원에게 반황후가 궁녀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노비 출신의 반숙을 사랑했던 방식 역시 정상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통제에 둘 수 있는 예쁜 소유물에 대한 애착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황제의 눈의 궁녀들은 주인의 은혜를 잊고 감히 국모의 목을 조른 능지처참을 당해 마땅한 미천한 버러지들에 불과했습니다. 반황후가 지배하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결국 도달한 곳은 또 다른 권력자가 만들어 놓은 사형장이었습니다. 비단천으로 악마의 숨통을 끊어내던 그 순간 느꼈을 짧은 해방감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한 육신의 파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권력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 으깨져 버린 힘없는 자들의 최후. 이것은 반황후라는 개인이 가진 가학성의 문제를 넘어 당시의 봉건적 신분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약자들을 소모하고 버렸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황후의 시신은 황실의 격식에 맞게 화려하게 염습되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비운에 암살당한 황후로 기록했고 가해자인 궁녀들은 그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천인공노할 반역자들로 역사책의 좁은 구석에 피비린내 나는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반황후가 살해당하고 궁녀들이 처형당한 지 불과 2달 뒤 반황후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깊어가는 병마를 이기지 못한 동호의 초대 황제 송원마저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의심하고 피를 흘렸던 늙은 제왕. 자신의 과거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후궁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악독한 황후. 그리고 생존을 위해 살인마가 되어야 했던 불쌍한 노비들.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완전하고도 파괴적인 파멸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황태자로 만들었던 7살짜리 어린 아들. 솔량은 이제 아무런 보호막 없이 권력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반황후의 탐욕과 잔혹함이 만들어낸 피바람은 이제 고스란히 이 어린 아들의 목을 옥죄는 거대한 저주가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잔인한 유산입니다. 상처받은 자가 휘두른 권력의 칼날은 결국 자신을 베고 나아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핏줄마저 가장 끔찍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동호의 역사는 이제 반황후가 남긴 핏빛 유산을 이어받아 더 깊고
어두운 파멸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 시대를 피로 물들였던 늙은 제왕과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후궁을 도륙했던 아쿠는 그렇게 차가운 어둠 속으로 영원히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에서 연쇄작용이라 부르는 비극의 사슬은 가해자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남긴 트라우마와 폭력의 시스템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전염되어 더 기괴하고 거대한 파멸을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반황후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 지켜내려 했던 그녀 탐욕의 최종 목적지. 바로 7살 난 어린 아들 솔량의 운명이 그러했습니다. 호령하며 아들을 지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린 아들을 가장 잔혹한 정치판의 한가운데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7살 소년 황제 솔량. 그는 황제라는 칭호만 달았을 뿐 사실상 동호 제일의 권력자였던 제갈각, 손준, 손침 같은 잔혹한 권신들의 볼모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반황후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후궁들을 고문하고 죽였듯이 이제 황궁의 조정은 권신들이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의 목을 베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반황후가 처소에서 만들어냈던 공포정치의 시스템이 국가 단위로 확장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권력을 잡은 태부 제갈각은 오만방자함의 끝을 달리다 연회장에서 다른 권신 손준의 칼에 난도질을 당해 죽습니다. 시신은 갈대자리로 대충 말려 버려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손준 역시 무자비한 피해 숙청을 감행하며 조정을 쑥대밭으로 만들다 병사하고 그의 사촌 동생 손침이 권력을 이어받아 반대파의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참극을 매일같이 벌였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옥좌에 앉은 어린 소년 솔량은 두 눈을 뜬 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 혹은 살얼음판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기형적인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악의를 너무 일찍 깨우치는 것이죠. 어머니 반황후가 궁녀들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곁에서 지켜봤고 아버지가 대신들을 어떻게 처형했는지 보며 자란 데다 옥좌 앞에서는 권신들이 서로를 난도질하는 꼴을 매일같이 목도했던 솔량.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역사에 기록될 만큼 비상하고 예리한 천재성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정사인 삼국지 5서에는 솔량의 날카로운 심리 분석 능력을 보여주는 소름 돋는 일화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소년이 얼마나 인간의 악의를 꿰뚫고 있었는지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솔량이 생매를 먹기 위해 환관에게 창고에서 꿀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환관이 가져온 꿀 그릇 안에는 끔찍하게도 쥐똥이 빠져 있었습니다. 환관은 엎드려 울며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가 꿀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쥐똥이 들어간 것이라며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했습니다. 창고 관리인은 불려 와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 보통의 어린아이였다면 화를 내며 두 사람 모두를 처벌하거나 가까운 환관의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량은 차가운 눈빛으로 꿀 속에 빠진 쥐똥을 건져 올리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쥐똥을 반으로 가르게 했습니다. 쥐똥의 겉은 꿀에 젖어 축축하지만 안은 바싹 말라 있구나. 만약 쥐똥이 창고에서부터 꿀 속에 빠져 있었다면 속까지 꿀이 스며들어 젖어 있어야 마땅하다. 아니 말라 있다는 것은 꿀 그릇을 들고 오던 도중에 누군가 고의로 쥐똥을 집어넣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환관은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어 엎드렸고 결국 자신이 창고 관리인과 원한이 있어 그를 죽이기 위해 꿀에 쥐똥을 넣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겨우 10살 남짓한 아이가 타인의 악의와 날조를 그토록 예리하게 파악하고
물증을 해부하여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던 현실. 솔량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웃으며 꿀을 바치는 환관조차 언제 자신의 목에 칼을 꽂거나 독을 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어머니 반황후가 직실에서 노비로 구르며 체득했던 과각성 상태와 타인에 대한 병적인 불신이 유전인자처럼 어린 아들의 뇌수 깊숙이 대물림된 것입니다. 반황후가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공포의 감옥에 정작 자신이 목숨을 걸고 황제로 만든 아들이 영원히 갇혀버린 비극입니다. 총명했던 소녀는 더 이상 권신들의 꼭두각시로 숨죽여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어머니 반황후로부터 물려받은 서늘한 결단력과 아버지 송원의 피에 흐르는 제왕의 자존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침소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속성이 이제 조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권신 손침의 모습으로 아른거렸습니다. 솔량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역으로 호랑이의 목을 물어뜯기로 작정합니다. 솔량은 누나인 전공주, 황문시랑 전황, 장군 유승 등과 은밀히 밀맹을 맺고 동호를 피로 물들인 독재자 손침을 암살할 치밀한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어머니가 궁녀들을 압박하다 밀실 살인을 당했듯 이번에는 솔량이 절대 권력자 손침을 밀실에서 도륙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니 권력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반황후의 핏줄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반황후가 10여 명의 궁녀들이 만든 절망의 연대를 얕보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아들 솔량은 인간의 비열한 배신을 예측하지 못해 파멸합니다. 거사를 일으키기 직전 솔량의 계획은 내부 고발자의 밀고로 인해 낱낱이 손침의 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던 배신자가 황제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분노한 권신 손침은 즉각 군대를 동원해 황궁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솔량과 뜻을 함께했던 충신들은 그 자리에서 일가족이 도륙당했습니다. 군사들이 황제의 침소를 부수고 들어오던 날 밤, 솔량은 무너져 내리는 황궁의 기둥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 즉위했던 소년 황제는 그 비단 이불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 그 황좌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손침은 즉각 조서를 날조하여 총명하고 굳건했던 젊은 황제 솔량을 미치광이 홍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어머니 반황후가 다른 후궁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모함하여 쫓아냈던 바로 그 수법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아들 솔량의 등 뒤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반황후가 시작한 조작과 날조의 정치가 완벽한 데칼코마니가 되어 그녀의 아들을 난도질한 것입니다. 황포가 벗겨지고 옥새를 빼앗긴 18살의 청년. 솔량은 눈물조차 말라붙은 텅 빈 눈동자로 황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가 죽었으며 그가 평생을 공포와 투쟁 속에 살아야 했던 건업에 화려한 궁궐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잔혹한 정치판에서 폐위된 군주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자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침을 비롯한 권신들은 똑똑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솔량이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황궁에서 쫓겨나 회계로 향하는 유백일. 적막한 마차 안에서 솔량은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의 나이 불과 18세. 역사서는 그의 죽음을 자살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떤 검은 독약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직실의 노비에서 최고 권력자 황후로 치솟아 올랐던 어머니. 가장 고귀한 황제에서 하루아침에 폐위되어 독살당한 아들. 반황후가 타인의 피와 살을 깎아내며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했던 권력과 가문의 영광은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멸문이라는 재앙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보상성 폭군 증후군은 자신의 내면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낳은 피부티의 영혼과 육신마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도살장에 밀어넣은 셈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화려한 궁궐도,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여인의 옥좌도, 그리고 생존을 위해 살인마가 되어야 했던 궁녀들의 비명소리도 모두 한 줌의 흙이 되어 이 땅 아래 깊이 묻혔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위에 덧씌워진 권력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한 흉기가 된다. 현대 심리학의 거장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 어둠을 타인에게 투사하게 된다. 반황후의 삶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반황후는 과거의 무력감을 보상받기 위해 궁녀들을 잔혹하게 짓밟았지만 그 가학성은 결국 자신을 옭아매는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어 타인을 통제할 수 있을 때만 더 이상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끔찍한 안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반황후가 궁녀들을 고문하며 바라본 것은 미천한 노비들이 아니라 직실의 바닥에서 울고 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단 하루도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가장 불행한 수감자였습니다. 그 칠흑 같던 밤, 침상으로 기어올라 반황후의 목에 비단을 감고 체중을 실어 누르던 궁녀들의 텅 빈 눈동자, 살인을 저지르고도 알리바이를 조작하던 그 서늘한 침착함, 그것은 반황후라는 악마를 처단한 통쾌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황후가 그토록 오랜 시간 공들여 파괴해온 그들의 인간성이 완전히 숨을 거두었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장송곡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비들의 피와 땀으로 짜인 고통의 산물이자 반황후가 입고 누렸던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오만한 권력의 상징은 가장 밑바닥에 있던 자들의 손에 쥐어져 황후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황후는 밀실에서 암살당했고 궁녀들은 목이 잘렸으며 무고했던 소년 황제는 폐위되어 독살당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상처는 덮어두고 권력으로 누른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괴물을 키워낼 뿐입니다. 1700년 전 건업의 차가운 밀실에서 숨을 거둔 반황후의 핏발선 두 눈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서늘하고도 완벽